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법탄, 법탄장 박세암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인 입법의 기록, 그리고 법을 위해 발로 뛴 국회의 생생한 역사를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수업을 즐겨줄 우리 청토기들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청통남 전정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어떤 법을 배울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김하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청토기들과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실 법의 탄생 우리 스승님 한창윤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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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법은요, 또 이름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아, 이름과 깊은 관련성 있는 법 저희 했었는데 이전에 네. 구하라법도 있고 정인이법도 그렇고 뭔가 그 일에 연루된 좀 안 좋은 사람, 네. 좀 별로 그렇게 좀 우울한 느낌이 드는 그런 법의 생각이 나는데 오늘도 혹시 그런 법일까요? 이번만은 다릅니다. 이 법을 제안한 사람의 이름을 딴 법인데요. 바로 공직사회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 사회의 청렴의 길을 연 바로 김영란법입니다. 이쯤 되면 김영란 선생님이 누군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법탄 반장이자 사건 반장인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름 김영란, 1956년 11월 10일 출생.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11기로 판사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 뒤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하던 도중 연락을 받습니다. 바로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됐습니다. 이 소식이 법조계를 정말 술렁거리게 만들었는데요. 당시 김영란 선생님의 나이는 40대였습니다. 이후에 대법원에 여성 비서관과 여성 전속재판연구관이 처음으로 생겼고, 대법관으로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찬성, 사형제와 호주제 폐지 주장, 이런 것들을 소수자의 권익신장에 힘쓰는 내용으로 다수 판결했습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습니다. 이때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만들어집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올바른 길을 걸어오신 분 같은데, 사실 아무리 법조계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인데 이런 국민권익을 위해서 이러한 공직자 청렴법을 제안하는 게 사실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국민권익과 청렴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맞아요. 먼저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부패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약간 갸우뚱할 수 있어요. 이 국민권익위원회 이전 명칭이 국가청렴위원회였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부패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서 반부패 총괄 기관을 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청렴도에 관한 청탁과 부정부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바로 잡고 싶었던 분이 바로 이 김영란 위원장이었던 거죠. 근데 법을 제안하려면 국민청원이나 국회의원 발의로 제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위원회 소속으로 이렇게 됐다는 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입법 초안을 마련해서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도록 주도하시긴 했지만 국회의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을 발의할 수는 없었어요. 실제 발의는 국회의원 다수가 의견을 모아서 발의했고 정부 제출안과 함께 병합되어서 처리되었고 지금의 법이 탄생된 겁니다. 그 과정을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전 국회 부의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12년도) 19대 국회 시작할 때요. 당시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물러나게 됐어요. 임기 끝나고. 그때 저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그 고위공직자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을 정부 발의를 했는데 논의 과정에 누더기법이 됐다. 그래서 정말 아쉬운데 국회에서 이런 고위공직자들 그 부정청탁 금지하기 위한 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의원 입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 입법하면서 고위공직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공직자들을 포함시키고 그 가족들까지 이해 충돌이 있는 데는 다 처벌할 수 있게 그걸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의원들 당시 당사자들을 처벌하는 법이 되는 걸 수도 있고 또 정부에서는 판검사들이 본인들이 해당이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사회적 분위기가 고위공직자들이 청렴해야 되고 부정청탁 받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고액의 금품을 받거나 청탁을 받아도 그렇게 처벌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 불과 15년 전인데도 이게 전혀 안 됐던 건가요? 예, 김영란법이 생기기 전에는 형법상 뇌물죄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고요. 그런데 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돼요. 이게 사실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선물이나 의례적인 접대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내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 대가성이 있다 자백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추석 때 인사 겸 선물을 준 거지 결코 우리 기업을 사업사로 선정해달라고 뇌물 준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거를 처벌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당시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사회가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 뭐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일종의 이런 뇌물이나 대가성으로 보고 3만 원 이상은 대접 못하게 해서 식당에 29,900원짜리 코스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3만 원 미만의 메뉴들이 질비하게 생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아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그 뒤로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영란법이 이제는 우리 몸에 완전히 체화가 됐죠. 근데 이게 회사나 어떤 기업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학교에서 맞아요. 촌지가 흔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연례 행사 중에 하나였잖아요. 맞아요. 변호사님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냥 부모님들께서 돈 봉투 들고 학교에 오는 모습을 사실 다 알고 있지만 쉬쉬하는 네. 공공연한 비밀이었잖아요. 스승의 날에 이렇게 교단이 있으면 이렇게 트로피처럼 선물 이렇게 쌓아놨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작은 선물하면 또 이게 옆에 조그맣게 놔야 되고 가운데 큰 선물 넣고 그랬어요. 사실 촌지라는 뜻이 사실 속으로 품고 있는 작은 뜻 이런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라는 뜻인데 이게 뇌물로 건네는 봉투에 주로 사용되면서 촌지라는 이 명칭 자체가 뇌물을 뜻하는 말로 사실상 그 뜻이 변질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로비 관행들이 뭐 교육계에도 분명히 있었다면 그러면 정계와 재계 같은 곳에서는 더 심하게 막 정경유착 이런 형태로 나타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맞습니다. 사실 돈의 단위부터가 다르죠. 더욱 빈번하고 더 은밀하게 이루어졌어요. 문제는 이런 부정부패나 뭐 촌지, 뇌물 주고받는 상황이 국민들도 정작의 인사들도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의 문화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 시점에 가장 많이 알려졌던 것이 2010년도에 스폰서 검사 이때 발생했던 겁니다. 사건 반장으로 활약할 법탐 반장님. 네, 자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4월 20일 한 방송사에서 충격적인 제보가 공개됩니다.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던 정모 씨, 57명의 전현직 검사에게 지속적으로 금전, 향응, 성상납과 같은 스폰서 행위를 해왔다는 폭로가 공개됩니다.
당시 한 언론사가 입수한 정모 씨의 진정서에는 그동안 검사들 접대한 대상과 날짜, 장소, 휴대폰 번호, 접대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건 바로 그 접대 대상이었습니다. 전직 법무부 고위 간부, 지방법원장 출신의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형사부장을 거친 현직 검사장급 간부까지. 메모 중에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2003년 7월 4일 부장검사 전원 1차 땡땡갈비 식사, 2차 땡땡 룸살롱. 여기에 촌지는 또 별개입니다. 1984년부터 1990년까지 1억 6,200만 원이 지청장의 용돈으로 지급했고 검찰뿐 아니라 검사 15, 검찰 수사관, 심지어 검찰 전화 교환원의 회식비와 휴가비까지 부담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들썩였던, 분노를 외쳤던 이 사건,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말 이런 일이 21세기에,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이 기업 스폰서를 두고 살아간다라는 말도 생겨났었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지 궁금합니다. 처벌 제대로 받았나요? 안타깝게도 무죄, 뇌물이 입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지검장과 감찰부장에게 면직 처분이 내려지긴 하였으나 그마저도 이듬해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해서 무죄 확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판결이 나버리면 오히려 공직사회에서 이 정도 받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문화가 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또 이 사건이 널리 알려졌기에 국민들은 계속 공분해 있었고, 또 여기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합니다. 바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입니다. 야, 이때 진짜 부산이 휘청했죠. 정말 2011년에 그렇지 않아도 금융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그리스 위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문제로도 상당히 시장이 힘들었던 때로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누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리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대출을 갚을 수 있는지 그걸 심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돈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그런 관행을 다 어긴 거죠. 그런 규칙을 다 어긴 거예요. 부실한 기업이 가서 우리 돈 좀 빌려줘. 근데 우리가 못 갚는 거 알아. 대신에 조금 돈 좀 찔러줄게. 돈 좀 빌려줘. 이러면 그냥 대출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대출한 금액이 무려 4조가 넘었어요.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는데요. 이 금액도 금액인데 이 금액에서 파생된 부실 채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당시 정말 금융을 흔들었고 우리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은행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많이 상실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해당 저축은행이 기업 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받고 그렇게 돌아간 거죠. 이게 말로만 듣던 관피아 아닌가 싶은데 관료랑 마피아가 유착돼서 부정부패의 산물이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이 스폰서 검사 사건과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공직사회 전반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반의 부패 구조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론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은밀히 오가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도적으로 막을 때가 왔다, 막아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크게 터지기 시작했죠. 이 정도 사건이면 사실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또 그동안 배운 게 있죠. 너무나 당연히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시간도 맞습니다. 걸리고 예. 반대도 많고 이번에도 그랬던 거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 법안이 제안된 것, 제기된 것은 2011년인데요. 법안이 공포된 것은 2015년, 법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6년에 이르러서야 시행이 되었습니다. 5년이나 걸린 거죠. 그 과정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누가 봐도 필요한 법이잖아요. 청탁금지법이 필요하다라는데 국회의원 대부분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법 제정이 신속하게 안 되고 더뎌졌냐,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냐라고 하면 이해 충돌 방지 조항에 있어서 조율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청토기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해 충돌 방지하면 뭔 것 같아요? 어떤 일인 것 같아요? 약간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청탁금지에 왜 그런 이해 충동이 발생하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궁금해요. 당초에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좀 넓다, 광범위하다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법안의 초안은 공직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인척까지 모두 규제하는 것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또 처음에 이해 충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약간 갸웃했던 게 있죠. 이해 충돌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 의원이라고 하면 이 교육위원회 의원이 사립학교 이사 출신일 때 관련 법안을 심사하면 무조건 전부 이해 충돌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고요. 의견이 좀 갈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헌법적인 논란도 있었어요. 또 이해관계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게 되면 국회의원의 가족이기 때문에 또는 선생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어떤 이런 헌법적인 기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던 거죠. 이런 이유로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단 이틀 만에 위헌 논란에 이어서 헌법 소원까지 제기되게 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범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언론이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사립학교 교원들이 들어간 거, 또 그다음에 언론기관이 들어간 거 같고 조금 포괄 범위가 좀 과잉 입법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약간은 나오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공공기관 정의에 우리 그 국공립학교뿐만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포함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직자의 개념에 사립학교 교직원은 포함시키는 것이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단체에서 하고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공립학교와 못지않게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어떤 역할은 국공립학교 선생님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분들의 똑같이 이렇게 어떤 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입법 정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론기관의 경우는 지금 이제 KBS하고 EBS가 당초 정부 안에 이 대상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하는 MBC나 그 밖에 어떤 주요 언론기관들은 또 없다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논란 끝에 아마 이 포함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확장한 거는 국공립학교를 포함하기 때문에 형평성상 사립학교를 한 것이고, 언론기관도 같은 맥락에서 된 것이고, 지금 원래 원안에도 각종 지방에 있는 무슨 문화원이니 기념사업회니 이런 데들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언론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매우 커질 것이며 공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성격이 강한 금융과 의료, 법률 같은 민간 영역은 제외하고 언론과 교육 영역만 규제하는 것은 엄연한 평등권 침해입니다. 김영란법 적용 범위가 여기 보면은 딱 그 선생님, 기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선생님이기도 하고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얼마나 이 김영란법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공분을 샀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순기능도 있지만 여기 나왔듯이 이거 너무 기자를 옥죄는 거 아니냐. 오히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일 수도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됐을 때 기자가 기업이나 누구한테 밥을 소위 얻어 먹으면 반드시 걸린다. 내가 누구라도 1등이 되지 말자라고 해서 당시에 아예 약속을 안 잡았어요.
안 잡다 보니까 기자들이 취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언론이 오히려 취재의 기능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 정말 저희야 일상에서 불편한, 적응이 안 되고 불편하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생계도 위협받는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도 있었어요. 바로 농축수산업계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장관님께 제가 금년 추석에 상주 꽃감 유명한 거 하나 보냈어요. 뇌물입니까? 금품입니까? 솔직히 하게 봐요. 예, 그게 그냥 하나의 먹는 음식으로 드리는 거냐? 제가 장관님을 금품 수수해서 뇌물로 드린 거냐? 어떤 거냐? 그죠? 어저께 제가 축산을 만나고 갔어요. 축산은 뭐라 그런가 하면은 정부 정책에 반대로 하면은 농가가 살고 정부 정책에 따르면 빚밖에 안 남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오늘날의 정부와 농민들의 신뢰 반면입니다. 이랬을 때 피해를 받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하회 농가가 피해를 봤어요. 1조 원 하던 거가 7천억 불 줄었어요. 1억 불 수출하던 거가 4천만 달러로 줄었어요. 60% 날라갔어요. 시행도 안 하는 하나 법 이 문제 때문에 농가는 절반 수익이 다 날라갔다는 겁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은 사교, 의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를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등 현실과 동떨어진 금액을 정하고 있어서 우리 농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 하여금 동시행령안의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한테 로비하지 않는다 하는 인식만 갖고도 굉장히 저는 입법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보람이 있고 우리 사회가 청렴해지는데 많이 정착됐구나 하는 그런 보람을 느낍니다. 농민들 입장에 충분히 공감이 가죠. 한우뿐만 아니라 사과도요. 좋은 사과 세트는 5만 원은 훌쩍 넘어요. 과일 세트 좋은 거는 10만 원 거뜬히 하죠. 그리고 스승의 날 같은 경우에는 꽃값도 웬만한 꽃을 예쁘게 포장을 하려면 5만 원으로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농민들 입장에서는 당시에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수익이 확 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농민들에게는 정말 생존권의 문제였거든요. 2016년 9월 시행 당시에는 농축수산물 예외 없이 일반 선물 상한을 5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또 2021년에는 명절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선물하기가 조금 여유가 좀 생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서로 뭐 뇌물도 오가고 밥도 비싼 밥도 사주고 뭔가 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는 예전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대놓고 이런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고 고가의 식사를 대접해야 한다는 문화가 사라진 거. 이거는 분명히 우리 사회의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30대 그룹의 접대비를 살펴봤더니 김영란법 시행된 이후에는 28%가 줄었어요.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83억 3,900만 원 접대비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세계적인 반부패 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4년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 CP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 국가 순위도 전체 180개 조사 대상국 중 30위를 차지했습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씩의 변화를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체화가 됐죠. 네. 네, 분명히 사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행이 아닌 법과 원칙이 기준이 되는 사회, 모두가 지켜야 할 공통의 약속.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며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함께하기에 가능했던 순간들의 기록.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모두의 내일이 달라질 때까지 법의 길로 전진!